상호작용주의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이죠. 이 이론은 어, 이 피아제는 언어는 추론에 의해 조직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언어 발달은 기본적이면서 일반적인 인지 변화에 기초한다. 따라서 인지 발달에서의 순서가 언어 발달의 순서를 결정짓는다라고 봤어요. 이 말은 이 피아제는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알아내는 것, 뭐 대상 연속성이라든지 감각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고 이거에 수반돼서 나오는 부산물이 언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가 발달을 해야 언어가 뒤따른다. 언어가 나온다. 인지가 발달하면 거기에 발달된 만큼 언어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했어요. 그래서 유아가 언어를 사용하려면 인지 발달이 우선되어야 하고 언어의 습득은 유아의 인지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가 높으면 높은 언어 습득이 가능하지만 인지가 낮으면 언어 습득도 낮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한 부분이 이제 피아제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피아제가 아주 강조한 부분이죠. 그 인지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이론들이 있죠. 요 시기의 아이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 그 인지발달의 특성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0~2세 때는 아동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감각운동 능력을 이용하는 시기, 그래서 목표 지향 행동, 대상 연속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죠. 2~7세에는 전조잡기 시기에서 지각이 아동의 사고를 지배하는 시기, 뭔가 보고 만지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때에는 언어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상징적인 사고, 자기 중심성, 중심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그 타인에 대한 타인이 어떻게 했다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전조잡기 아이들은. 그런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로 가게 되면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특정 지어지는 시기, 체계적인 추론, 서열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조작기에 가면 추상적인 문제들을 체계화하고 관찰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시기가 오죠. 추상적 사고도 가능하고 가설에 근거한 사고도 가능하고 조합적인 사고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발달에 의해서 보게 되면 감각운동기 때는 한두 단어 얘기하고 전조잡기 때는 뭐 100에서 200개에다가 200개에서 1200개 뭐 이렇게까지 발달을 하다가 많을 때는 뭐 12,000개의 단어를 쓰고 문장도 구사했다가 뭐 7에서 10세 되면 뭐 2만 개에서 뭐 5만 개까지도 말 단어를 알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문장을 사용하고 이렇게 인지가 되면 이제 뭐예요? 언어도 굉장히 발달한다는 거죠. 형식도 조작기 가면 뭐 못하는 말이 없으면서 추론할 수 있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언어도 발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조잡기 때 아이들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인지가 발달되지 않으면 언어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이제 강조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피아제가 인지를 강조했다면 비고츠키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에서는 언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근접 발달 지대와 비계 설정 개념을 통해서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 방법을 제시했어요. 언어에도 이것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영유의 언어 발달 초기부터 가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비계 설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비고츠키 얘기하면 이제 근접 발달 지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GPD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과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발달 수준에서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아이가 잠재적인 발달 수준이 있어요. 이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높은 부분으로 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잠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으려면 성인이나 능력 있는 또래, 그쵸?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렇게 껑충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지대, 이것들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근접 발달 영역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쵸?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껑충 뛰어 오르려면 뭘 해주셔야 되냐면 비계를 설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비계 설정은 근접 발달 영역에서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들이 더욱더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 과정이에요. 마치 우리가 건물 이렇게 세울 때 건물 지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나갈 때 이렇게 바깥에 건물이 무너지지 말라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비계인데요. 이런 역할들을 하라는 거죠. 그쵸? 조금 더 능력 있는 성인들이 이렇게 지원하고 편안하게 조금 더 새로운 정보들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아이가 잠재되어 있는 발달 능력을 이렇게 껑충 끼워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 과정. 이게 이제 비계 설정이다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도 마찬가지로 유아 발달에서 언어는 사고와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매개 기능을 갖는다라고 이제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삐아제가 언어는 부산물이다, 인지의 부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는 인지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촉매 촉진하는 매개 역할 기능을 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고치키가 또 삐아제랑은 다른 이런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언어를 굉장히 강조한 부분은 서로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고츠키가 이제 사고와 언어 발달에 대한 이해를 조금 그림으로 도식해 놨는데요. 맨 처음에 언어적인 개념, 맨 처음에 비언어적인 개념이죠. 언어에도 이제 비개념적이에요. 초보 언어 단계예요. 사고도 굉장히 비언어적이죠. 자, 이러다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물에 대한 사고가 비조직적이죠. 하지만 이때 중첩되면서 천천히 언어와 사고가 뭔가 이렇게 교집합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사용되면서 사물에 대한 사고가 되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같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 내부적인 언어 단계가 있죠. 언어와 사고가 그래서 복합적으로 점점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사고 발달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요 표는 그 앞전에서 보는 사고와 언어 발달에 대한 비고스키의 견해에 대한 그 언어 발달 단계를 조금 더 설명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보적인 언어 단계는 영이세인데 언어 이전의 인지 혹은 인지 이전의 언어 단계다라고 해서 그 왜 한 단어로 무의미하게 말하는 그런 단어들을 내뱉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에는 아직 언어와 인지가 만나지 않은 거죠. 그쵸? 그러다가 2, 3세 상징적 언어 시기에는 언어와 인지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외적인 언어가 사회적 언어, 이제 외적인 언어인 사회적 언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로 오는 거죠. 외적 언어라는 거는 뭐겠어요? 이제 외적 언어가 사고 단어를 변형한 것, 그러니까 사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물 주세요라고 하면 물이라는 것들도 아이가 의미를 아는 거죠. 그쵸? 맑고 투명한 것이 그쵸? 이거 마시면 목도 안 마르게 되는 이게 물이야 라고 하는 그것도 알게 된 거고 주세요라고 하면 달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이 추상적인 언어를 아이가 이해하고 외적인 언어로 표현해내는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징적인 언어 단계에서 사고의 구체화, 객관화가 되는 이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상징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자기중심적인 언어 단계, 3에서 6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언어 시기예요. 유아기에 발견되는 독백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할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증가하게 되는 거죠. 혼자서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저건 저렇게 해볼까? 아니야.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혼잣말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자기 중심적인 언어 단계 3에서 6세에 많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자기 행동의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혼잣말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통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인지적인 정신 기능으로 성숙됨으로 인해 혼잣말을 개인 내적으로 들어가서 언어적인 사고 과정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기가 말을 하면서 이해하는 것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말하면서 그 과정을 다시 이렇게 쭉 말로 설명하면서
그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은 개인 내적으로 뭔가 인지의 어떤 과정들을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 이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백은 굉장히 중요한, 비고치크가 얘기한 자기중심적인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혼잣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기본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혼잣말도 가능한 거예요. 이 혼잣말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혼잣말을 통해서, 통제 기능도 갖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는 기능도 갖고, 그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와 반대로 이제 삐아제 같은 경우는 혼잣말은 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고츠키와 삐아제의 또 다른 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혼잣말을 굉장히 강조했던 학자가 이제 비고츠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부적인 언어에서 이제 6세 이상인 경우에는 혼잣말이 사고로 내면화되면서 내적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혼잣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머릿속으로 사고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상징적 사고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부적인 언어, 혼잣말이 사고로 내면화되는 시기,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내부적인 언어 6세 이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김없이 이론들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상호작용주의 이론이 굉장히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이론이긴 하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우선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상호작용주의 이론은 유아가 언어를 습득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고요.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문화적 맥락,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 구성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가 언어를 발달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이는 유아의 언어 발달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성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며 유아에게 제시되는 교육 환경의 구성 여부에 관심을 갖도록 해준 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언어 발달에서 인지 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삐아제가 주장한 이론은 조금 언어 발달이 인지 발달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삐아제 이론은 언어에 대한 그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언어 쪽은 비고츠키 이론이 굉장히 조금 더 각광받고 지금도 굉장히 유력하게 활용하는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생물학 이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이제 이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뇌를 이루는 신경세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신경생물학 이론은 뇌를 전체적으로 스캔해서 보는 이론이에요. 그러니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다음에 이제 나타난 이론이겠죠. 보면 신경세포는 태아 초기 때부터 1분에 25만 개가 생성되는 놀라운 속도로 발달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뇌를 이제 가지고 본 건데, 생리학자들에 의하면 아동의 언어 능력은 영아에게 제공되는 언어의 질에 따라 차이가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한 것에 이제 동의를 한다는 거죠. 즉 영아와 의사소통을 하는 양육자의 존재에 의해서 신경세포 간의 결합이 촉진되어 이로 인해서 언어의 유창성이 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한 부분이에요. 이 신경생물학적 이론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거죠. 유전적인 부분이 있어요.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유전적인 부분이 다가 아니고 외부의 어떤 자극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이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에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신경생물학 이론에서는 이제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브로카 영역은 뇌 측두부에서 이제 조금 있는 측면에 있는 거고요. 베르니케 영역이 약간 뒤쪽에 있는 영역인데요. 이 시상세포 이 뒤쪽에 베르니케 영역이 좀 약간 뇌 뒤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브로카 영역은 무엇을 하는 영역이냐면 문법을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법에 맞는 말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브로카 영역이에요. 이 뇌구조에서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베르니케 영역은 이해를 돕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 해석해서 아 저건 저거야 라고 이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게 베르니케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에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기 충격을 이 실험을 했나 봐요. 이 측두부에 좀 손상이 되지 않을 법한 전기 충격을 팍 하고 줬어요. 그러면 브로카 영역이 있는 부분이 콱 하고 이제 충격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쵸? 융통성이 뭐예요? 그 문법에 기초한 언어의 유창성을 발휘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하죠. 베르니케 영역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그쵸?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반대로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말은 해요. 말은 하지만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생득적으로 우리가 이 뇌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말하는 영역, 문법적으로 말을 구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부분, 브로카 영역, 그리고 말을 했으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분, 이 베르니케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 밝혀냈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환경에서 주어지는 어떤 다양한 것들이 이와 함께 더불어졌을 때 언어가 더 유창하게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이론이 신경생물학 이론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언어 습득 이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언어의 교육적 접근법에 대해서 우리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